이어서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구형량보다 못 미치긴 했지만 이 벌금형에 유죄가 났기 때문에 수긍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앞서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맞물리면서 또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솔직히 네. 항소 포기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아니 그래도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셨어요? 검찰에 조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항소를 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검찰 예규에 아시다시피 항소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형종, 그러니까 지금 징역형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 구형했잖아요. 벌금의 선고. 네, 그러니까 턱없이 낮은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예규에 의해서 대검 예규에 의해서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실망스러우신 거죠,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니요. 역시 정치 검찰이다. 여기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검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일단 유죄가 선고는 됐다. 그리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 이유는 납득이 안 되시는 건가요? 일단 뭐 기간이 너무 길었다. 그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기간이 긴 것은 사실상 법원이랑 그다음에 이 피고인들이 사실 뭐 재판이나 이런 거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지연한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게 공익에 뭐 사실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것이 사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검찰이 지적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것은 그 패스트 트랙 이 사건이 그 동물 국회를 이제 종식하고 이 국회에서 좀 의사 진행 방해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반성에서 난 국회 선진화법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익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검찰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의원님,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서요. 그 대장동 결국 그거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건은 어쨌든 다 유죄가 선고된 건데 징역형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으니까 항소를 했어야 된다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대장동 때는 일부 무죄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당연히 항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장동 사건은 검찰 대검 예규의 항소를 하지 않을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항소 자제였다, 이렇게 보고요. 일부 무죄 나온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무죄의 경우에는 항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무죄가 나온 사안이 실제로 유죄가 나왔던 배임죄 그 내용과 사실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이었고 검찰이 이것을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또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별건 기소이고 그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유죄 나온 사안에 대해서 그는 이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소의 실익이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대검 예규에도 이 사안이 당시에 뭐 유동규 같은 경우는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규에 있는 2분의 1 이내가 아니라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할 실익이 없는 사안이었고 대장동은 이번 이 사안은 대검 예규에 의하면 항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항소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대검 예규의 검찰의 관행에 맞게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볼 때 이 사안은 당연히 항소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지금 보니까 전혀 협의나 뭐 의원 조율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지난번 대장동 때는 뭐 장관이 뭐 지시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신중히 판단해라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하는 그 정도는 그래도 정성호 장관이 이거 항소 포기 신중히 좀 한번 생각해보지라고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지난번 대장동 사건과 이번 사안에 있어서 같은 비중의 그런 이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의견 제시는 했어야 네, 된다. 적어도 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의견 제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표명을 자제를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 오히려 검찰에게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원치 않은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좀 그런 어떤 책임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 때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의원님 보니까 대장동 때는 그 김만배 등 피고인들은 다 항소를 하고 검찰이 이제 고민하다가 마지막 항소 안 한 건데 이번에는 마지막 날 검찰이 항소 안 하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이 또 황교안 전 대표 항소했거든요. 네. 그 나경원 의원이 항소한 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법률 검토를 뭐 치밀하게 했을 거다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제 항소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지금 의원직 상실형을 면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제 항소를 했으면 한 번 더 고등법원에 가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검찰이 항소했으면 일단 그 위험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항소를 하면 기존에 자신들이 받은 선고량에서 더 낮은 선고량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벌금형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무죄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또 법기술을 쓴 그런 항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슈에 관련해서 의원님 검찰이 항소 안 한 거 그 대검이 발표한 거 말고 다른 어떤 말하지 않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앞서 이제 고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그동안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은 것이 이 국민의힘 쪽 그리고 검찰에게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사실상의 카르텔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국민의힘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 간대한 그런 이제 뭐 수사라든지 뭐 이런 걸 보여 기소. 근데 민주당 쪽에는 굉장히 가혹할 만큼 검찰력을 강력히 행사했던 그런 이제 그동안의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이 되었지만 그런 검찰의 기존에 자신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대하다. 그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그 세력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검찰이 조용했어요. 지난번 대장동 사건 항소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장 포함해서 검사들 36명 가량이 집단적으로 사실상 항명의 의사표시를 했고 집단행위를 했거든요. 뭐 이 프로세스에 뭐 이런 비난 의견도 많이 개진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 조용해요. 일단 그러니까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건희가 무혐의를 받았을 때 황제 조사를 받았을 때 윤석열이 즉시항고 포기를 검찰총장 했을 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내부에 뭐 비판이나 이런 의견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검찰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해서 검찰이 정치 검찰이면 오늘 또다시 입장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명을 하는지 그때처럼 의견 제시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또 행위가 있다면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검사들이 조용히 하면 그러니까 그 이중 잣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검사 징계 이거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이제 발언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징계하기가 어렵지만은 예전에 지난번 거 하려다 그 지금 검사들의 그 행위가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가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얘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실 때 얼마 전에 박성재 장관하고 작년 5월에 이제 뭐 본인 수사 가지고 오고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됐잖아요. 근데 어제 보도 보니까 그 박성재 장관으로 열심히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하고 박성재 당시 장관하고도 전화를 오래 했다거든요.
이 두 부부의 박성재 장관과의 통화 텔레그램 메시지 이게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두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완전 입증됐다 생각합니다. 소위 V0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네, 얘기가? 실제로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 예. 이런 얘기가 진실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입증된 사안이다 예. 생각하고요. 사실 대통령도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해야 되고 사실상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그 부인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뭐 수사팀을 바꾸라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 전직 대통령 부인이나 뭐 또 심지어 대법원장 맞아요. 이런 수사를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부적절을 넘어서 이거는 위법 행위다. 범죄 행위였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데는 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도 있었다. 사실상 그 좀 맥락을 보면은 실제로 김건희의 이 도이치 사건이나 듀얼백 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태균 게이트 사건 이런 것이 일련의 이제 범죄 의혹이 점점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이 더 이상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장기 집권을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계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고요. 지금 특검도 그런 점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이지만 중요한 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하세요? 지금 거의 이제 결심을 굳혀가는 단계고요. 일단은 지금 최고위원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은 다 결심을 서신 건데 그럼 결국 이제 최고위원직 사퇴하셔야 되는 거죠. 서울시장 출마하면.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세요? 시점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출마 여부를 그래도 나 지도부인데 해도 돼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 주 말까지 최종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이제 사실상 제 결단의 마지막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근데요 당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뭐 김민석 총리 얘기도 차천타천 뭐 얘기 나오는 거, 뭐 강훈식 실장 얘기도 있고 또 민주당에 지금 현역 의원들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데 당내 경선은 어떻게 보세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 분 한 분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의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그런 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 사실상 굉장히 치열하고 또 훌륭한 분들 사이에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서울이 지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요. 서울이 또 상당히 지금 보수화가 되어 있고요. 지난 대선 때도 서울이 1대1 구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뭐 재집권하기 위해서도 꼭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요. 그래서 서울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반드시 후보로 선출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함에 있어서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의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어떤 자질이 서울시장에서 이기려면 선거 이기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데 나는 그걸 다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거. 일단 지금 현재 시대적인 화두가 내란 종식 그리고 개혁 이런 화두고요. 그동안 12.3 이제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지금 이제 곧 일주기를 맞이하는데요. 이 내란의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랑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의 과제에 치열하게 싸워왔느냐. 그래서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개혁적인 인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지자에는 중요한 점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서울이 이제 행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경험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훌륭하게 행정을 한 그런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3년간 행정의 경험을 했고 또 실제로 행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원 해결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민원 해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서 3년간 국민신문고를 운용하면서 신문고가 한 해 한 1,000만 명 정도의 민원이 제기가 되는 그런 정부 포털 사이트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했던 그런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민주당 후보로서 서울에서 승리하려면 중도 확장력이고 특히 강남 3구에서 우리 지역 지역에서 얼마나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다. 본선 사실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강남에서 당선된 적이 있고 또 이 전문직을 2개나 가지고 있어서 강남 주민들에게 좀 상당히 흡인력이 있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혁적인 행정가 이미지, 그리고 중도 강남 3구에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경력, 이런 부분이 좀 중요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본선 후보가 되시면 상대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현 오 시장 아니면 뭔가 다른 변수,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명태균 게이트에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법률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의 여러 가지 뭐 한강버스라든지 뭐 종묘 관련해 가지고 또 실정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실망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지금 경선룰이 상당히 극우적인 후보가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치열하게 극우적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